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 철기 관련해서 배우겠습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는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한진한 변환입니다. 그러면 철기 문화는 언제 들어왔냐?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고조선에 들어왔고, 고조선에 대중화된 거는 무슨 조선? 위만조선 이후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만조선 이후에 철기가 많이 보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철기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 철 쓰잖아요. 그러니까 청동보다 구하기 쉬워요. 재료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요. 그런데 왜 구하기 쉬운데 인제 등장했냐면 훨씬 더 고온에서 녹여야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녹여야 되니까 기술이 발달한 다음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재료는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다양한 생활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기도 만들어지고 생활도구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청동기로는 만들 수 없던 농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로 만든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땅이 훨씬 더 잘 파지고요. 풀도 잘 썰리죠. 농업 효율이 좋아집니다.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겠죠. 인구가 늘어나겠죠. 나라마다 가진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욕심도 늘어나겠죠. 그 와중에 무기도 발전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성능 좋은 무기가 있으면 누군가를 좀 찔러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치열한 정복전쟁.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갈 거. 청동기 안 쓰나요? 쓰죠. 휘발유차 나왔다고 휘발유차 다음에 전기차 나왔다고 휘발유차 안 타나요? 타죠. 그렇죠? 청동기 예쁘고 우아하고 옛날에 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기로, 장신구로 여전히 사용합니다. 철기를 잘 다루는 집단은 더욱더 강해져서 주변을 정복하고 통합할 수 있겠죠? 그렇죠. 활발한 정복전쟁. 그래서 이제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크게 성장한 주변을 통합 정복해서 크게 성장한 나라들이 생겼어요. 자, 기원전 1세기경에는 부여,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시는 부여 어디 갔니? 부여 왜 잘렸네? 위에 부여. 여기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한, 진안, 변환이 요때 등장한 나라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좀 크게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기 부여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부여 나와라. 부여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연맹왕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때 등장은 하지만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나라 옥저동의 한진한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맹왕국이 뭔가요? 줄이면 되지. 연맹왕국이 뭔가요? 그러면 연맹왕국이 뭔가요? 궁금하죠? 안 궁금해? 청동기 시대에는 리더, 그쵸? 지배층이 생겼습니다. 그 리더를 우리는 군장이라고 불러서 그들이 다스리는 동네 군장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동네 A는 그쵸? 군장 A가 다스리는 동네. 여기 군장국가 B는 B라는 군장이 다스리는 동네. 여긴 C라는 군장, 여긴 D라는 군장이 다스리는 동네예요. 그런데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요. 좀 더 세력이 강한 리더, 군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가 침략해 오면은 군장 A가 가랑 싸우면 지겠죠? 잽이 안 되죠. 군장 B가 가랑 싸워도 지겠죠? C도 가랑 싸우면 지겠죠? 그러면 그냥 지고 발려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얘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군장 A는 자기 동네 군인들을 끌고요. 군장 B도 자기 동네 군인들을 끌고요. 군장 C도 자기 동네 군인들을 끌고 가랑 싸웁니다. 군장 A가 말합니다. A팀 돌격! B가 말합니다. 아니야, B 기다려! B 군대 기다려! C 군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C 군대는 후퇴! 전쟁 돼요? 발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는 각자 군인을 내놓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군대를 한 번에 통솔할 누가 필요해요? 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표를 얘들이 뽑아요. 그거를 우리는 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왕이 등장하고 이런 군장국가들이 서로 연맹한 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맹왕국이라고 부른다. 연맹왕국은 왕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언제 써먹는다? 외교를 할 때나 군사행위를 할 때 써먹는 거예요. 뽑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큰일이 없을 때는 군장 A는 자기 동네 계속 다스리고요. 군장 B도 자기 동네 계속 다스립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다른 동네에 명령을 내릴 수 없고요. 해당 동네는 자치가 보장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동네가 아까 부여 있었잖아요. 부여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군장은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다. 근데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돼서 심지어 전쟁도 아니에요. 농사가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야? 왕 탓이야. 왕 어쩌래요? 죽여야 된대요.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왕을 다시 뽑고 이런 오부족이 같이 자기 동네는 자기가 다스리지만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전쟁을 할 때는 각자의 군사를 내놔서 왕이 걔들을 이끄는 어떤 스타일? 왕국 스타일, 연맹 왕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철기 문화 갈까요? 자, 부여 갑시다. 부여는 만주 송화강 일대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으니까 춥죠. 자, 농경과 목축을 할 수 있었지만 농경보다는 목축이 좀 더 중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는 누가 있다? 족장이 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뜻이 뭐예요? 말, 소, 돼지, 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족장의 명칭이 동물들이에요. 이 동물들을 중시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 4명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사출도를 다스리고요. 각자의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요. 왕도 자기의 지역을 다스린다. 자, 그런데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을 자른다. 그래서 얘들은 연맹 왕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 제천 행사를 했는데 제천 행사가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예요. 올 한 해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나라마다 다 합니다. 부여는 영고라고 부르는 제천 행사를 했고요. 영고라고 제천 행사를 불렀고요. 12월에 했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나오면 부여, 연맹왕국, 부여, 그쵸? 사출도, 부여, 영고, 부여, 목축 중요했다, 부여. 오케이? 어렵지 않죠? 고구려 갑시다. 고구려는 동명왕편, 고구려 세운 동명왕, 주몽이 동명왕이에요. 어쨌든 이 주몽 신화에 보면은 부여에서 이주해 왔다고 얘기를 하죠요. 혹시나 이거 모르면 선생님이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따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리를 데리고 주몽이 내려왔는데 그 주몽이 무리가 엄청 많은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살던 사람과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어에 유리한 산이 많은 지역에서 성립이 됐는데 그 지역이 이제 졸본이에요. 그러다가 고구려가 점차 세력을 키워서 뭐 주변에 한해군현을 몰아내고 낙랑군 있죠? 낙랑군.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그 얘기 아는 친구 있나요? 거기에 낙랑의 공주랑 그 다음에 주몽의 자손이었던 호동이랑 해가지고 얘기가 있는 그 설화가 요 낙랑군을 몰아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한해 9년을 몰아내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산지 지형은 너무 고구려가 뻗어나가는데 불리해요. 방어는 유리하지만 뻗어나가긴 힘들죠. 그래서 나중에 평지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왕이 이제 강해지면서 체계가 조금씩 잡히고 있지요. 어쨌든 그래서 왕 아래에 관직이 있는데 상가, 패자, 고추가 이런 관직들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루부예요.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등등등 5개 부가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 5개의 부에서 역시나 왕을 여기도 선출합니다. 초기 고구려는 연맹왕국이니까요. 그리고 5부, 5개의 부에 짱이 있겠죠? 족장? 뭐라고 부른다? 대가라고 부른다. 5부의 대가와 그 다음에 왕이 함께 국가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번에 왕이 나오는 부가 있고요. 왕이 안 나오는 부도 있겠죠. 근데 왕은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해야겠죠? 그 족장들 다 불러야 되겠죠? 족장이 뭐라고요? 대가. 그러니까 모든 가들이 모이는 회의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회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고구려 사람은 중국 기록에 따르면 뭐 흉폭했다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왜 중국과 고구려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구려에 대해서 디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은 흉폭하고 뭐 전쟁을 잘하고 말도 잘 타고 활쏘기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고구려가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약탈 경제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됐는데 다른 나라를 삥 뜯었다 이런 얘기죠. 제일 많이 삥 뜯긴 데가 어디? 옥저와 동해에
뒤에 가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어요. 서옥제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대릴사위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 집이 있으면요. 이 여자 집 뒤에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집을 지어요. 조그만 집을 지어요. 이것을 서옥사위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서옥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이 남자는 계속해서 이제 여자 집의 일을 도와요. 돕고 그리고 틈틈이 이 여자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어느 정도 애가 클 때까지 계속 이 집에 살면서 일을 돕습니다. 여자 집을. 그리고 어느 정도 애가 크면은 이제 이 신부와 아이를 데리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서옥제라는 풍습이고요. 누구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남자의 노동력을 여자 집에 제공한다. 왜?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이 여자 집에서는 딸이 시집가면 이 여자만큼의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보충할 겸 남자가 계속 노동력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한다. 이런 결혼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옥제. 그리고 고구려도 제천행사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에 감사해야죠. 올해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구려는 동맹이란 제천행사고요. 10월에 있었습니다. 자, 정리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부여, 만주에서 성립이 됐고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고요. 마가우가 저가구가 관리들이 있었고요. 왕권은 약했다. 그래서 연맹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는 연맹국가였고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어렵지 않죠? 고구려 갑시다. 고구려 주몽이 나라를 건국했고요. 자, 누구랑? 압록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건국을 했다. 계루부를 비롯한 5개의 부의 대가가 국가를 운영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대가와 왕과 그 다음에 왕 아래 이런 상가패가 고추가 이런 사람들이 몽땅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한다. 제가회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 제천행사 동맹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혼인풍습으로는 남자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릴사위제 같은 서옥제가 있었다. 어렵지 않죠? 옥저와 동해를 볼까요? 옥저와 동해의 위치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여기죠, 여기. 자, 큰 산맥으로 막혀 있고요. 이쪽은 함흥평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맥이 있기 때문에 왼쪽과는 좀 분리가 되죠. 발달된 문화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발전이 늦고요. 왕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장이 지배하는 동네예요. 그럼 여기에 군장의 타이틀은 뭐냐면 삼로 또는 읍군이라고 부르는 군장이 있어요. 왕은 있다 없다? 없다. 왕권이 약하다? 왕이 없으니까 왕권도 약할 수가 없지요. 자, 살기에는 좋아요. 비옥한 지역, 평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농경에 유리하고요. 해산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가 삥 뜯으러 온다? 고구려가 삥 뜯으러 온다. 동해 같은 경우는 단궁이라는 작은 그러니까 활을 잘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과하마라는 작은 말, 과일나무 아래를 말을 타고 지나가도 될 만큼 키가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사자 이런 것들 반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는 그래서 반어의 가죽, 바다사자 가죽이에요. 자, 그러한 것이 특산물로 유명했습니다. 과하마, 단궁, 반어피 나오면 어느 나라? 동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저 같은 경우 이제 옥저랑 동해의 풍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옥저 같은 경우는 어떤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냐면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고구려의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일해주는 거죠. 여기는 여자가 남자 집 가서 일하는 겁니다. 가난한 집 여자, 대략 10살 정도 되는 여자가 남자 집에 미리 가서 살면서 있다가 결혼하는 제도예요. 어떤 거냐? 여자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약혼을 하고 신랑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노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여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신랑 집에서 돈을 가지고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 집에 준 다음에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매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며느리의 노동력이 중시되는구나. 이거는 민며느리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또 옥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같이 묘지를 씁니다. 뭔 소리죠?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시체를 일단 땅에 묻어요.
감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가지고 나무로 만든 관에 가족 모두의 뼈를 모아서 묻어두는 그런 묘예요. 그래서 가족의, 우리 일가 친척의 뼈다귀가 전부 다 하나의 묘에 묻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저의 독특한 풍습, 가족 공동묘와 민며느리제가 있구나. 자, 동해 같은 경우는 뭐다? 좀 씨족 사회의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타 부족이 우리 동네를 침범하면은 야, 너 벌금 우리 동네 왜 들어왔어? 이런 풍습이 있는데 그걸 책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해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이것도 추수가 끝난 10월에 했습니다. 자, 옥저와 동해 정리할까요? 옥저와 동해는 정치 발전이 늦어요.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에게 멸망당합니다. 삥도 뜯겼고요. 그 다음에 동해의 특산물 당군, 과마, 반어피가 있고요. 옥저의 풍습, 가족 공동묘와 여자의 노동력을 중시하는 민며느리제. 동해의 풍습은 책화.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은 너 벌금. 외부 사람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 너 벌금. 이런 책화. 그 다음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삼한 갑니다. 삼한은 한반도의 남부 지역이죠. 이쪽입니다. 순서는 여기가 마한, 여기가 진안, 여기가 변안. 마한, 진안, 변안, 마한, 진안, 변안,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마한이, 그 다음에 경상도, 낙동강엔 진안이, 아래쪽에는 변안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죠. 마한, 진안, 변안 순서로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마한의 세력이 가장 그나마 컸고요. 여기에 조금 더 큰 나라가 있었는데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삼한을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연맹왕국으로 봐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삼한은 그냥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목지국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마한 쪽 또는 삼한 쪽의 얘기구나 정도로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네는 남부지방이죠? 벼농사가 발전해요.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5월과 10월에 일단 씨를 뿌린 다음에 한번 제천 행사 하고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한 다음 10월에 와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천 행사를 엽니다. 보통 여기는 계절제라고 해요. 동네마다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변안과 진안이죠? 진안, 변안 이쪽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이 돼서 요거를 화폐처럼 사용을 합니다. 약간 가래떡처럼 요렇게 납작하고 둥글고 길게 철을 가공을 해요. 덩이쇠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화폐처럼도 쓰고요. 낭낭하고 외 수출도 합니다. 이때 수출도 하고 다른 나라랑 거래도 해요? 그렇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와 종교가 분리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누가 담당하냐면 군장이 담당하죠. 여기에 군장은 신지, 읍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교는 누가? 예배 같은 거, 제천 행사 이런 건 누가 하냐면 천군이 한다 그래요. 우리 굵은 글씨로 나왔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분리를 합니다. 천군이 직접 제사를 하고요. 천군도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스리는 지역을 따로 떼줍니다. 신성한 지역으로 천군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은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사장이 지배하는 지역이니까 정치적 군장의 권력은 미치지 못해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소도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감히 군장이 얘를 잡으러 갈 수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에는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사마는 나중에 만의 소국 중에 하나였던 십제가 백제로 발전하고요. 변안의 구야국은 가여로 발전하고요. 진한의 사로국은 신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주변 나라를 통합하고요.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 자, 삼한, 마한, 진한, 변안이 있고요. 마한에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배자가 삼한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목지국이라는 게 삼한 쪽에 있구나, 마한 쪽에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해서 벼농사가 잘 됐고요. 변안과 진안에는 철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재정이 분리된 사회여서 뭐다?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를 했고요. 소도라는 지역을 다스렸다. 그래서 재정 분리 사회임을 알 수 있고요. 그 소도, 여기는
천군이 지배하는 소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요 소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성 지역이구나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지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 계절제를 지냈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